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홍문관 교리 명진이 촛불을 든 순간 눈앞에 드러난 얼굴, 명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이 여인 그냥 시바지가 아닙니다.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관비로 끌려간 여인을 명진이 가슴속에 묻어둔 것이었지요. 아내가 파놓은 덫에 남편이 평생 잊지 못한 여인이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명진과 이 여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먼 옛날 한양 북촌 깊숙이 자리한 어느 사대부가에 조씨 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12채가 겹겹이 이어진 큰 집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수백 년 묵은 회화나무가 굵은 가지를 벌리고 서 있었고 안채 처마 끝에는 풍경이 달려 바람이 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는 집이었지요. 그러나 조씨 마님의 속은 그 풍경 소리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어느덧 10해가 넘었건만 슬하에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시어머니가 은근히 눈을 흘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명절이면 찾아오는 일가부치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차가워졌지요. 급기야 얼마 전 시아버지 영감이 사랑채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를 끊을 셈이냐? 그 한마디가 조씨 마님의 가슴 한복판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조씨 마님은 결코 어리석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높은 조대감의 외동딸로 자라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쥐어왔던 여인이었지요. 남편 명진 서방이 아무리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아도 가문과 권력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것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습니다. 결단을 내린 것은 가을 끝 무렵이었습니다. 안채 방 안에 홀로 앉은 조씨 마님은 촛불 하나를 켜놓고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은 신복 몸종 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시바지를 구해오너라. 서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마님은 계속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신분이 낮고 의지할 곳 없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기구한 팔자의 여인이어야 한다. 낯이 반반하다면 더더욱 안 되느니라. 서방님의 눈길이 조금이라도 머물 만한 여인은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서기는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조씨 마님은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이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만큼은 단 한 조각도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덫을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조씨 부인의 남편은 명진이라는 선비였습니다. 나이 30을 갓 넘긴 그는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 교리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한 번에 외웠고 붓을 들면 틀림이 없었으며 입을 열면 조리가 섰습니다. 동료 관리들은 그를 두고 10해 안에 대제학 자리를 꿰찰 인물이라 수군거렸지요. 그러나 사랑채에 홀로 앉은 명진의 얼굴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서안 위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지만 명진의 눈은 그 위를 미끄러질 뿐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안채에서 몸종들이 분주히 오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따금 조씨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타닥 화로 안에서 숯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진은 그 소리에 시선을 내렸습니다. 화롯불 앞에 놓인 오래된 서찰 한 장. 반쯤 사가 글씨가 번진 그것을 그는 태우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오래 품어온 터였습니다. 끝에 적힌 이름 석자가 촛불에 어른거렸습니다. 연서. 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연서의 가문 여산윤 씨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당당한 사대부가였습니다.
그러나 권세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지요. 가솔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연서는 관비의 신분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진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뒤였습니다. 그때 그는 무력했습니다. 조씨 집안의 사위라는 굴레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장인 조대감의 눈은 언제나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정에서의 자리가 흔들릴 것이 뻔했습니다. 못난 놈. 명진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빈 서차를 서안 밑에 도로 밀어넣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숨이 막힐 만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조씨 마님이 몸종 서기와 나누는 소리가 담장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속삭임이었지만 가을밤 공기는 소리를 또렷하게 실어 날랐습니다. 명진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일이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외면하는 것이 그만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화롯불이 조용히 타들어갔습니다. 한양 동쪽 끄트머리 관아 뒤편 허름한 행랑채에 연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품 있는 사대부가의 규수였던 연서는 이제 관비 신분으로 낮에는 관청 빨래를 들고 개울을 오갔고 밤에는 찬 바닥에 등을 붙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23 해 되던 해부터 시작된 일이었으니 3해 가까이 이 생활이 이어진 셈이었지요. 그 사이 연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어떤 수모에도 쉬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밤마다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노모의 소리를 들으면 그 단단함이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것을 연서 자신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이 깊었습니다. 약을 쓰면 한결 나아지겠다고 의원이 말했지만 연서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삭을 아끼고 아껴도 늘 부족했고 급기야 연서는 관아 담장 밖 품팔이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기여 종가 찾아왔습니다. 눈썹을 짙게 그리고 비단 치마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심부름꾼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서기는 행랑채 안을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 북촌의 큰 마님께서 부인이 부르십니다. 소임을 다하시면 은자 50냥을 드리겠다 하셨습니다. 연서는 들고 있던 바가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은자 50냥. 그 액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연서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바지. 차마 소리내어 물을 수 없는 그 두 글자가 방 안 공기를 눌렀습니다. 상대가 누구요? 그것은 아직 여쭐 수 없습니다. 얼굴은 가리고 가셔야 합니다. 뒤편 방에서 또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멎지 않는 기침이었습니다. 연서는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지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던 연서는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약간만 먼저 주시면 따라가겠소. 서기는 소매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연서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어머니가 누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서는 그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리듯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회화나무 가지를 흔들던 날 저녁 명진은 안채에서 급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어서니 시아버지 영감이 떡하니 앉아 계셨고 조씨가 그 옆에 단정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찮았습니다. 촛불이 2개나 켜진 방 안은 괜히 밝았고 그 밝음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지요.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진아, 내 안사람이 가문을 위해 큰 결심을 하였다. 도리를 다할 때가 됐으니 오늘 밤 별채로 들거라. 명진은 잠시 굳었습니다. 별채. 그 한 단어가 뜻하는 바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역겨움이 먼저 목구멍을 타고 올랐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그리할 뜻이 없습니다. 조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놈아, 이건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야. 이 집 장손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건 조상 앞에서 진 도리가 아닌가. 어머니까지 거들었습니다. 늘 가만히 계시던 분이 그날은 두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얘야, 이 어미 소원이 그것 하나야. 어미 눈 감기 전에 손자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명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리 굳은 마음도 균열이 갔습니다. 그는 이를 물고 잠시 버텼지만 세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짓누르는 무게를 끝내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명진은 발길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 하나 없는 흐린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회화나무는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별채 쪽으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진은 느린 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무언가 어긋난 실이 당겨지는 듯한 이상한 예감이었지요. 별채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명진의 착각이었을까요? 명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자 촛불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별채 안은 조용했습니다. 화문석 위에 좌반상 하나가 놓였고 구석 화로 안에서는 숯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은은한 향 냄새가 스며 있었는데 조 씨가 일부러 피워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향 냄새가 명진은 불쾌했습니다. 창호지 창을 등지고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에 하늘빛 치마를 입고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비녀를 꽂은 뒷머리가 단정했지만 어깨는 조금 굽어 있었지요. 명진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 쪽으로 시선을 내린 채 두 뺨 위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고 흐느낌도 없었습니다. 다만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 눈물 자국이 빛을 받아 번쩍였지요. 명진은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역겨움도 아까까지 가슴에 꽉 차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 여인의 눈물이, 저 굽은 어깨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의지로 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진은 천천히 촛대를 들었습니다. 불빛을 가까이 가져가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이 이 불편한 밤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촛불이 여인의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명진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숯불이 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숨소리조차 없는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명진은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촛대가 미세하게 떨렸고 그 떨림에 맞춰 불빛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눈앞에 드러난 얼굴을 명진은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갸름한 턱선, 깊고 맑은 눈, 슬픔으로 붉어진 눈두덩이, 연서였습니다. 새해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연서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옥색 저고리 고름 끝이 눈물에 젖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진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촛불 너머 드러난 얼굴이 명진임을 알아본 순간 연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흐느낌도 없이 그저 물이 넘치듯 흘러내렸지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별채 창호지를 두드렸습니다. 타닥타닥 화롯불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작게 살아있었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촛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의 뜻인지 아니면 그가 연서를 지키지 못한 죗값인지 명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여인을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반드시 꺼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감시하던 몸종들이 물러간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마당 건너 안채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고 나서야 별채 안에 두 사람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늦가을 바람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화롯불은 낮게 타고 있었고 방 안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명진은 연서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연서는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뺨은 여위었고 눈 아래는 푸르스름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한때 고운 비단 같던 살결이 이제는 물 빠진 삼배처럼 윤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연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연서는 움츠러들려다가 명진의 눈빛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어찌 이런 길을 택했느냐? 명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지요. 연서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명진은 그 말 안에 담긴 새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관비로 끌려간 날부터 오늘 이 별채에 앉기까지 연서가 겪었을 날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명진은 두 손으로 연서의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다오. 연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가문에 씌운 영모의 누명, 내 반드시 벗기겠다. 그리고 너를 다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한 내 사람으로 만들어주마. 연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낮고 가느다란 울음이 별채 안을 채웠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은 밤새 타올랐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고 끝까지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명진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관복을 입고 조정에 나갔고 저녁이면 사랑채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조 씨와 마주칠 때면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시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달랐습니다. 명진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치밀하게. 그는 먼저 장인 조대감의 행적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이 어느 관리와 언제 만났는지, 어느 사대부가에서 어떤 물건이 오갔는지를 조정 동료들의 입을 통해 하나씩 모았습니다.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술자리 끝에서 혹은 길에서 스치듯 건네는 말 속에서 조각들을 모았지요. 서한 서랍 안에는 그렇게 모은 종이 조각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조대감은 오래전부터 뇌물을 받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땅 문서와 은자가 그의 사랑채로 흘러들었고 그 대가로 억울한 판결이 뒤집히거나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풀려났습니다. 연서의 가문이 영모로 몰린 것도 그 배후에 조대감이 있다는 심증이 명진에게는 이미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진은 조정에서 믿을 수 있는 동료 이 참봉에게 은밀히 부탁을 넣었습니다. 조대감이 드나드는 곳을 몰래 살피되 절대 들키지 말라고. 이 참봉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명진의 눈빛을 보고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칼을 뽑으려면 단번에 베어야 한다는 것을, 명진이 별채를 자주 드나든다는 것을 조 씨가 알아챈 것은 첫날 밤으로부터 보름쯤 지난 뒤였습니다. 명진은 연서를 보호하기 위해 별채에 들렀습니다. 연서가 혹여 모진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나 조 씨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총애. 그 두 글자가 조 씨의 가슴에 불씨처럼 박혔습니다. 조 씨는 원래 씨바지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쫓아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명진이 발걸음을 별채 쪽으로 향할 때마다 조 씨의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 끓어올랐지요. 명진이 조정에 나간 어느 날 오전, 조 씨는 몸종 서기를 앞세우고 별채로 들이닥쳤습니다. 연서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연서가 들고 있던 바느질감을 빼앗아 마당에 집어 던졌습니다. 씨바지가 안방 마님처럼 앉아서 바느질이냐. 뒤뜰 장독을 전부 닦아놓거라. 장독은 수십 개였습니다. 연서는 말없이 일어나 걸레를 들었습니다. 조 씨는 그것도 못마땅한 듯 서기에게 눈짓을 했고 서기는 연서의 밥상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서의 하루는 고달파졌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길어야 했고 끼니는 하루 한 번으로 줄었으며 조 씨가 부를 때면 언제든 달려가야 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 빗발쳤고 손찌검도 이어졌습니다. 연서는 입술을 깨물며 견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가 원하는 것이 무너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연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별채에 홀로 누우면 손등에 새겨진 붉은 자국들이 화롯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연서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명진의 약속을 되새기며 이 밤도 버텼습니다. 명진이 연서의 손등에 난 상처를 발견한 것은 어느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별채에 들른 명진은 연서가 화롯불 앞에 앉아 손을 감추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진은 아무 말 없이 연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펼쳤지요. 손등에는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세 줄 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거칠게 터져 있었고 손톱 밑은 검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진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쑥 냄새가 번졌습니다. 명진은 손가락 끝으로 약을 찍어 연서의 손등 위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연서는 아프지 않은 척 숨을 참았지만 명진의 손이 상처 위를 지나갈 때마다 손끝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명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 한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연서의 대답도 조용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명진이 조 씨를 내치려 했다가는 권력을 쥔 장인 조대감이 즉시 움직일 터였습니다. 그리 되면 명진의 관직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지요. 명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는 약을 다 바른 뒤에도 연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화롯불이 일렁였습니다. 불빛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다오. 반드시 때가 온다. 명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안채로 달려가 조 씨 앞에 증거를 들이밀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장인의 비리를 조정에 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연서를 구하려다 오히려 연서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명진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자리를 지켰습니다.
연서가 잠이 든 뒤에도 떠나지 않고 화롯불 앞에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씨는 꺼질 듯 하면서도 끝내 살아있었습니다. 명진의 눈빛도 그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아침 연서는 별채 마루에서 갑자기 구역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찬 바람 탓이려니 했습니다. 먹는 것이 변변치 않으니 몸이 상한 것이려니 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침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연서는 조용히 자신의 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연서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집에서 이 처지로 아이를 품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안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이제 가문이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조 씨는 홀로 별채 마당에 서서 연서를 불렀습니다. 연서가 나오자 조 씨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 집 자식이다. 그러나 명심하거라. 아이를 낳는 날이 내 제삿날이 될 것이야. 연서는 굳었습니다. 조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 안채로 걸어가는 치맛자락이 차가운 달빛 아래 서늘하게 휩쓸렸습니다. 그 말을 엿들은 것은 명진이었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오던 명진은 담장 너머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조 씨의 목소리가 담을 타고 넘어왔고 명진은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명진은 그날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 붓을 들었습니다.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단의 날을 잡을 때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눈이 내리던 날 찾아왔습니다. 이 참봉이 명진의 사랑채를 급히 찾아온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명진의 서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편지 3장과 작은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감께서 지난달 형조 판서 댁에 드나드셨습니다. 직접 은자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부는 그대 곡간지기를 설득하여 얻어냈습니다. 명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름과 날짜, 금액이 반듯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대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고 그 옆에 적힌 액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조대감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필체였습니다. 내용은 노골적이었습니다. 땅과 은자를 받는 대가로 특정 죄인을 풀어달라는 청탁이었지요. 그 죄인의 이름 옆에는 연서의 가문, 여산윤 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진의 눈이 그 글자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영모의 누명. 그것은 처음부터 조대감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여산윤 씨 가문의 땅을 빼앗기 위해 죄 없는 가문을 통째로 짓밟은 것이었지요. 명진은 붓을 들었습니다. 상소문은 이미 절반쯤 써두었던 터였습니다. 그는 나머지를 채워 내려갔습니다. 조대감의 비리 하나하나를 날짜와 증거와 함께 적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하고 또렷했습니다. 분노를 글씨에 실으면 오히려 힘을 잃는다는 것을 명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이는 소리가 세상을 조용하게 덮었습니다. 명진은 상소문을 다 쓴 뒤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진은 조 씨가 연서를 사들인 매매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안채 깊숙이 감춰진 농 안에서였습니다. 조 씨가 없는 틈을 타 열어보니 연서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문서가 고스란히 있었지요.
사람을 사고판 불법의 증거였습니다. 명진은 두 문서를 함께 챙겼습니다. 그리고 소매 안에 단단히 품었습니다. 조 씨가 명진의 방에 들어간 것은 명진이 조정에 나간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에는 사랑채에 발을 들이지 않는 조 씨였습니다. 그러나 요 며칠 명진의 행동이 심상찮았습니다. 사랑채를 드나드는 이 참봉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고 명진이 밤마다 홀로 붓을 드는 것도 마음에 걸렸지요. 조 씨는 서기를 문 앞에 세워두고 사랑채 안을 살폈습니다. 서안 위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문서 몇 장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것은 없었습니다. 조 씨는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다가 책장 뒤쪽에 놓인 낡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반쯤 삭은 서찰 한 장과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놀이개는 옥색 실에 작은 산호 조각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가문의 규수들이 쓰던 양식이었지요. 조 씨의 손이 굳었습니다. 서찰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정인에게 보내는 내용이었고 끝에 적힌 이름은 여산윤 씨 연서였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별채의 시바지. 신분이 낮고 기구한 팔자의 여인을 구해오라 명했건만 서기가 데려온 것은 남편의 정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앉아있던 명진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 씨는 보자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시바지를 드린 것도 별채에 불을 밝힌 것도 명진이 그 여인에게 발걸음을 향한 것도 모두 자신이 판 덫에 자신이 빠진 꼴이었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이 분노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지요. 조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전연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날 밤 조 씨는 신복 몸종 서기를 불러 귓속말로 명을 내렸습니다. 서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눈빛이 워낙 서늘하여 차마 거역하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별채에서는 그때 연서가 홀로 앉아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아궁이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연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지요. 무언가 차갑고 어두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연서의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별채를 덮친 것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담을 넘은 사내들이 셋이었습니다.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별채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마당 어둠 속에서 불빛이 일제히 솟아올랐습니다. 등불 3개가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거기 서거라. 명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으로 건장한 호위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객들은 순간 굳었습니다.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마당은 막혀 있었습니다. 호위 사내들이 그들을 에워쌌고 잠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몽둥이 소리가 2번 울렸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자객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진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별채 문을 등지고 선 명진은 꿇어앉은 자객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명진은 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참봉을 통해 조 씨가 외부 건달들과 접촉했다는 것을 며칠 전에 귀띔받았던 터였지요. 그때 별채 문이 열리며 연서가 나왔습니다. 마당의 소란에 잠을 깬 것이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겉옷만 걸친 채 문 밖에 서 있는 연서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명진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꿇어앉은 자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인은 내 정혼자다.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대느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호위 사내들도 자객들도 어둠 속 어딘가에서 숨죽이고 있을 서기도 모두 그 말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굳은 채로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혼자.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연서는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명진은 자객들을 포박하여 관하로 넘기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연서 곁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튿날 아침 명진은 안채 마당에 온 집안 노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조 씨는 안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밤의 일로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아직 눈빛에는 기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진이 감히 자신을 어쩌지는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아버지 조대감이 버티고 있는 한 명진은 소매 안에서 2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안채 마님께서 사람을 매매한 문서입니다. 이 나라의 법도에 엄연히 어긋나는 불법 거래입니다. 첫 번째 문서를 펼쳐 노비들 앞에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젯밤 이 집 별채를 습격한 자객들을 고용한 정황입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은 여인을 해하려 한 살인 공모입니다.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노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진은 그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 들으시오. 칠거지약에 이르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가문을 어지럽히는 자는 내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안채 마님은 그 죄가 하나가 아니오. 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히 어디서 이런 짓을 하는 게요. 우리 아버지가 두렵지 않소. 명진은 조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조 대감께서는 이미 이 나라의 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조 씨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평생 권세 아래 살아온 여인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벽이었습니다. 명진은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안채 마님을 이 집에서 내보내겠소. 바람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회화나무 가지가 소리 없이 흔들렸습니다. 노비들은 숨을 죽였고 조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진이 대궐 문을 들어선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궁궐 지붕 위 기와를 차갑게 비추었고 근정전 앞 돌바닥은 밤새 내린 서리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명진은 그 위를 걸으며 품 안의 상소문을 한번 짚었습니다. 단단하고 두꺼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대전에 들어서자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진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상소문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전하 소신 홍문관 교리 명진이 아랠 말씀이 있사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진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대감이 뇌물을 받아온 경위를 날짜와 인물과 액수를 들어 하나씩 고했습니다. 죄 없는 가문에 영모의 누명을 씌워 땅을 빼앗은 일도 빠짐없이 아뢰었습니다. 증거 문서들을 내관을 통해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조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조대감 편에 선 신하들이 명진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를 믿을 수 없다는 자도 있었고 명진의 사사로운 원한이라 주장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박이 나올 때마다 준비해둔 근거를 차분하게 내놓았습니다. 임금은 오래도록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보건대 그 죄상이 명백하도다. 조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조대감을 포박하여 의금부에 가두고 재산을 몰수하며 남해 끝 외딴 섬으로 유배를 보낼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억울하게 영모의 누명을 쓴 여산 윤씨 가문의 복권을 즉시 선언하노라. 명진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명진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대감이 포박되었다는 소식이 집안에 퍼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 씨는 처음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평생 그 이름 하나로 세상을 누빈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포박되어 끌려갔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실감이 왔습니다. 안채 방 안에 홀로 남은 조 씨는 벽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낮게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신음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이상한 소리로 변했습니다. 서기가 달려왔지만 조 씨는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명진은 별채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코끝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집 타는 냄새가 섞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별채 쪽에서 붉은 빛이 솟구쳤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명진은 달렸습니다. 별채 처마에서 불길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른 겨울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불은 순식간에 지붕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우두두 소리로 바뀌었고 열기가 마당까지 밀려왔습니다. 명진은 팔뚝으로 얼굴을 가리고 문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불길이 쏟아져 나오며 명진의 눈썹을 태울 듯 달려들었습니다. 안에서 연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침 소리였습니다. 명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이 따가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을 짚으며 나아가자 화문석 위에 연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연기에 질린 채 의식이 흐릿해져 있었지요. 명진은 연서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에 연서를 감싸고 몸을 낮추어 문 쪽으로 기었습니다. 불길이 머리 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천장 한 귀퉁이가 무너지며 불덩이가 쏟아졌습니다. 명진은 등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등이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명진은 연서를 안은 채 마당 한가운데 쓰러졌습니다. 노비들이 달려와 물을 끼얹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씨였습니다. 별채 담장 옆에서 조 씨가 붙잡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기름이 든 작은 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쫓겨나기 직전 제 손으로 불을 지른 것이었지요. 조 씨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타오르는 별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이성이 없었습니다. 명진은 연서를 안은 채 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비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연서가 명진의 품에서 낮게 신음했습니다. 명진은 연서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에 댔습니다. 차갑고 뜨거운 것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그것은 연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별채는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살아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마당 한복판에서 불빛을 등지고 살아있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조 씨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방화죄와 살인 공모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조 씨를 변호하려는 자들이 없지 않았지만 증거가 명백했고 목격한 노비들의 진술이 한결같았습니다. 의금부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조 씨는 가진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먼 고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명진은 의금부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적으로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원한으로 법을 어지럽히는 것은 그 또한 죄입니다. 조 씨가 포박된 채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북촌 사대부가의 안방마님으로 위세를 떨치던 여인이 이제는 헝클어진 머리에 빛 바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명진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 수 없었겠지요. 명진은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래 묵은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봄바람이 살갗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그 안에 어딘가 따뜻한 기운이 실려 있었지요. 한편 여산 윤씨 가문의 복권 절차도 차근차근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빼앗긴 땅 문서가 돌아왔고 억울하게 흩어진 가솔들의 이름이 하나씩 복적되었습니다. 관비로 끌려갔던 연서의 신분 또한 공식적으로 양반가의 규수로 회복되었습니다. 3년 넘게 짓눌려 있던 이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지요. 명진은 그 문서를 연서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연서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글씨를 읽는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연서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혼례는 봄볕이 따사롭던 날 올렸습니다. 마당에는 한박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활짝 벌어진 흰 꽃잎이 바람의 살랑이었고 그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혼례상 위에는 청홍 촛불 2자루가 나란히 타올랐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르게 타올랐지요. 연서는 다홍 치마에 초록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혼례복의 깃이 목선을 따라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족두리 아래로 단정하게 빗은 머리가 보였습니다. 뺨에 연지를 찍었지만 그 뺨에 이미 오랜 고됨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목 위에 옅게 남은 자국. 그것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연서는 혼례상 앞에 섰습니다. 명진은 그 맞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별채에서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던 그날 밤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눈빛이 두려움과 충격으로 가득했다면 오늘의 눈빛은 오래 기다린 끝에 찾아온 것을 마침내 손에 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명진이 먼저 잔을 들어 연서에게 건넸습니다. 연서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아 천천히 입에 댔습니다. 술이 넘어가는 동안 눈물이 한 방울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마당에 가득 들어차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만 보였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명진은 연서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한박꽃 옆을 지나고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를 지났습니다. 시바지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연서는 얼굴을 가리고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집의 당당한 안주인으로 제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명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오. 연서는 잡힌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오. 때가 되어온 것이니 늦은 것이 아닙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한박꽃 잎이 한 장 떨어져 연서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명진은 그것을 손으로 살며시 집어냈습니다. 그 손이 잠시 연서의 어깨 위에 머물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불길도 그날의 눈물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평온한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회화나무 아래를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발이 걸려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울지도 않고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지요.
명진을 닮은 눈썹에 연서를 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연서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느질감이 들려 있었습니다. 실밥이 터지고 끝이 닳아 반들거리는 골무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지요. 구리빛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안쪽엔 수십 년의 땀이 스민 흔적이 검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려야 마땅한 물건이었지만 연서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골무가 있어 버틴 날들이 있었으니까요. 명진이 마루로 올라와 연서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회화나무 밑동을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서 있었지요. 이 집에 온갖 풍파가 들이닥치는 동안에도 그 자리에서 버텨온 나무였습니다. 명진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별채에서 촛불을 들고 내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오. 연서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그 촛불이 이토록 긴 길을 비춰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촛불은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꺼질 것 같으면서도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두 사람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이었지요. 마당에서 아이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엉엉 울었습니다. 연서가 일어서려 하자 명진이 먼저 마당으로 내려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명진의 어깨 위에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봄볕 아래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연서는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 불냄새와 한박꽃 향기가 뒤섞여 마당을 채웠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회화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딸랑 처마 끝 풍경이 울었습니다. 연서는 골무 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갑고 외롭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밤이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낯선 집으로 끌려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자리로 오기 위한 길이었다면 그 길이 비록 험했어도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명진이 아이를 안고 마루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그 뒤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덫이 되려 했던 것이 오히려 인연이 되고 끊어졌다 여겼던 실이 더 단단하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어둠도 촛불 하나를 영원히 끄지는 못하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